자,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해커스 공인중개사 학원에서 부동산학 개론을 담당하는 신관식입니다. 어려운 코로나 이 상황에서 시험 준비도 많이 힘들었을 것 같고요. 아무리 뭐 시험이 쉽게 낸다 한들 시험을 치르신 여러분 입장에서는 제한된 시간 안에 특수한 장소, 상황에서 시험을 치렀기 때문에 제 실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웠을 분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볍게 이번 32회 개론의 경우만 말씀드립니다. 30회 이전 31회 29회에 비하면 조금 난이도는 좀 덜한 편이다. 그래서 조금 약간 좀 평이한 부분은 있는데 계산 문제의 경우는 난이도로 떠나서 시간을 많이 요하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답 지문형으로 보는 정답들이 옳은 걸 14개 이상을 요구를 했어요. 옳은 것들을. 그래서 정답 배치도 옳은 지문 해당하는 것들이 뒤에 5번에 많이가 배치됐습니다. 그렇게 좀 될 거라고 예상을 좀 한 부분이 있었고요. 계산 문제에는 9문제가 나왔습니다. 크게 벗어나진 않았는데 투자론과 경제론 파트 역시 문제가 많이 몰렸죠. 특이한 건 작년에 시험에 비하면 정책론 파트의 문제는 3문제로 줄어들었고 투자론, 금융론 6문제씩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만 합격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기에 충실해야 된다. 이런 걸 또 반증해주는 시험 문제가 아니었 생각이 되고 개론의 과목 성격상 경제를 다루는 과목이라서 기본서 외적 분야에서 나오는 분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올해도 이제 그런 문제가 몇 문제가 있었고요. 물론 이제 그 문제를 떠나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문제였을 생각이 합니다만 기본기에 충실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단순 암기해서는 숙지만 해서는 해결할 문제가 많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늘 당부드립니다만 6, 7개월은 기본기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어느 한 과정 소홀히 하지 않고 특히나 이번 9월 동영 모의고사, 10월 총정리 특강, 백선 문제에서 다뤘던 문제 상당수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저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학습을 해가면서 조금씩 보완을 해가고 있고 미비점이 있는지 빠진 부분이 없는지 확인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100%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고 끝까지 좀 수강을 하시는 것이 좋은 점수를 받는 방법이 아니었는가라고 말씀이 됩니다. 일단은 한 문제씩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1번 문제 총론은 3문제가 나왔는데 뭐 가볍게 기간에 나왔던 것들 다 해주고 나왔습니다. 토지 관련 용어 틀린 걸 물어봤는데요. 정답이 4번이 됐죠. 나지를 물어봤는데 나지의 정의는 전혀 맞지는 않고요. 나지에는 토지에는 지타 건물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라고 해야 되죠. 그런데 건폐율 제한 때문에 건물을 짓지 못하고 남겨둔 토지가 공지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틀린 것 4번이 됐습니다. 다중주택이 개정이 돼서 그러니까 우리 1번, 2번 항목은 꾸준하게 봐왔던 내용이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뭐 타봉은 좀 그냥 좋습니다. 3번의 경우는 공법 시간에도 여러분이 충분히 다뤘을 내용입니다. 기숙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1, 2, 4, 5번에 해당하는 것이 다중주택 요건이다. 이런 거 보시고 3번은 편하게 기숙사 내용이었습니다. 3번 부동산 특성 물어봤는데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 그랬어요. 첫 번째 그럼 기여 항목의 부증성 등으로 인해서 동산과 부동산이 구별이 된다. 동산은 이동이 가능하고 토지는 이동이 불가능하죠. 그러면 부증성이 아니고 부동성이라고 해야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재와 부동산재와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부동성 때문이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럼 니은 부동성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 부동산, 건물 네가 내게 와라 할 수 없다. 여러분이 소재한 현장에 갈 수밖에 자주 봤던 내용입니다. 임장 활동이 되고 평가할 때 지역 분석이 필요성을 제기한 거 맞습니다. 인접성은 다른 토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접했기 때문에 용도적 대체는 가능하다. 인접한 토지와 협동적 이용이 필요하다. 이런 표현들을 정리를 했던 것이고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때문에 균형 가격이 형성되기 어렵다는 것은 표현이 조금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게 뭐 부증성, 부증성이 들어가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인접성과는 해당 사항이 전혀 없는 내용이고요. 네 번째는 자주 봤던 거죠. 개별성 때문에 동일한 물건이 없습니다. 일물일가의 법칙 적용이 배제되고 완전한 대체가 제약된다. 그래서 옳은 거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4번 항목이 됐습니다.
경제이론 파트를 6문제를 물어봤어요. 그중에 계산 문제가 3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습을 좀 꾸준하게 하신 분들이 이런 문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문제다. 기출 문제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문제였죠.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때 매매 수요량이 5% 감소해. 그건 너무 당연한 것이고요.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한 거니까. 근데 오피스텔의 수요량이 8% 증가했다라고 했으니까 세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아파트 가격 탄력성, 교차 탄력성, 무슨 관계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일단 바로 산수를 안 했다 하더라도요.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아파트의 수요량이 감소했고 그러면 오피스텔의 수요량이 증가했으니까 두 재와의 수요가 반대로 진행이 됐죠. 그러니까 일단 대체제라는 것은 135의 답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가격 탄력성, 아파트 매매 가격이 10% 상승했을 때 아파트의 수요량이 5% 감소했으니까 0.5가 됐죠. 0.5니까 비탄력 일단 똑같네요. 그럼 135 비탄력 됐고 교차 탄력성 대로 가져가면 아파트 매매 가격이 10% 상승할 때 아파트의 수요량은 당연히 감소하고 오피스텔의 수요량이 8% 증가했으니까 이 방향이 같다고 해서 우리가 양수값이라고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차 탄력성은 0.8 정답이 3번이 됐던 겁니다. 가격 탄력성은 비탄력성, 교차 탄력성은 0.8 대체 관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 문제는 정답이 3번이 됐습니다. 5번 균형 가격과 균형량의 변화 이런 문제를 점검을 했는데 결국 이제 좀 잔인하게 좀 문제를 낸 거죠. 다 읽어야 답을 찾는 거니까 옳은 걸 물어봤거든요. 답이 이제 5번이 문제 나오는데 확인을 쭉 해보겠습니다. 1번부터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할 때 수요의 증가폭 말도 좀 바꿔놨어요. 공급의 증가폭 다 크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수요의 증가가 크고 큰 쪽만 보면 된다 그랬죠. 그러면 수요만 증가됐으니까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증가한다라고 해야 되죠. 두 번째 경우 수요 공급이 모두 감소할 때 수요의 감소폭이 공급의 감소보다 작다. 결국은 공급의 감소가 더 크다라는 얘기니까 큰 쪽만 보면 된다 그랬습니다. 균형 가격 상승하고 거래량은 감소한다. 잘못됐죠. 세 번째 수요와 공급이 둘 다 감소할 때 감소라는 말이 양이라 했고요. 수요의 감소와 공급의 감소폭이 같다 그랬으니까 그럼 이퀄이니까 둘 다 좌우단간에 거래량은 줄어든 거잖아요. 둘 다 감소라 그랬으니까 그럼 균형 가격은 변하지는 않고 거래량은 감소한다. 그러니까 이게 불편하면 하나씩 보시라 그랬거든요. 수요 감소하면 균형 가격 하락, 공급의 감소하면 균형 가격 상승하는데 그게 크기가 같다 그랬으니까 가격은 변하지 않고 불변이고 거래량은 좌우단간에 감소한다. 4번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할 때 수요의 증가폭이 공급의 감소보다 작다. 결국은 공급의 감소가 더 크다는 얘기니까 감소가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감소한다라고 해야 되죠. 답을 5번에 준 겁니다. 그러니까 연습이 안 된 분들은 이런 문제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가 된 것이고 수요는 감소했고 공급 증가. 그럼 좌우단간의 가격은 하락한 거죠. 하락한 것이고 수요의 감소폭이 공급의 증가보다 작다. 그리고 공급의 증가가 더 크다는 얘기니까 큰 쪽만 보면 되는 것이죠. 그럼 균형 가격 하락이었고 거래량은 증가했다. 정답을 5번 줬습니다. 기본기 충실하지 못한 분들 이런 문제가 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학원 과정을 통해서 꾸준하게 그래프의 원리를 알고 가야 어떻게 문제를 바꿔놔도 대응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답은 5번이 되었던 거고요. 6번 문제 자꾸 해봤던 내용입니다. 많이 다뤘던 내용이에요. 기울기를 구하라는 문제가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미집 이론에 따르면 어떤 모형이냐 물어봤습니다. 함수를 QD, QS로 정리됐으니까 기울기를 구할 때는 P로 정리를 하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수용함수는 물론 그냥 보입니다. 기울기 값 1이라는 게 그냥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A 시장을 보면 P로 이퀄로 정리를 하시라 그랬습니다. 그럼 200 마이너스 QD가 된 거고 그럼 공급함수는 4P 이퀄 100을 넘겨서 마이너스 100 플러스 QS다. 그럼 기울기 수요 기울기는 1이 된 것이고요. 눈에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곱하기 4를 해야 되잖아요. 4분의 1 나누기 4를 하는 거니까 그럼 B100 숫자는 의미는 없다 그랬고요. 곱하기 4분의 1 QS. 그럼 공급의 기울기가 4분의 1, 0.25잖아요. 수요의 기울기가 더 크죠. 그럼 수요 절대값이 크니까 공급은 상대적으로 탄력적이니까 발산형이 된 겁니다. A 시장은
발산형이 됐고, B 동일한 요령으로 그러니까 마찬가지 P로 정의를 합니다. 2P 이퀄 500-QD 수요 함수죠. 가격과 수요량 반비례 관계였으니까 곱하기 2분의 1 나누기 한 거죠. 500 숫자 의미 없다 그랬고요. 여기서는 2분의 1Q가 되겠습니다. Q의 기울기는 2분의 1이 된 것이고 나누기겠습니까? 공급함수는 QS 이퀄 200 플러스 2분의 1P. 그러니까 P로 정리해야 되죠. 2분의 1P 이퀄 마이너스 200 플러스 QS다. 이번엔 P로 정리하기 위해서 곱하기 1을 했습니다. 100 의미 없는 숫자를 했으니까 곱하기 2QS가 된 거죠. 그러니까 공급의 기울기는 얼마가 됐어요? 2가 된 거니까 공급의 절대값이 더 크므로 공급은 더 비탄력적 수렴형이 된 거죠. 그래서 6번의 정답은 4번이 됐습니다. 맞죠? 6번의 정답은 4번 발산형 수렴이에요. 그래서 기울기를 구하는 것은 자꾸 연습했던 것이고요. 꼭 물어볼 거라고 했는데 출제가 됐던 문제입니다. 7번 문제 마찬가지 기본기를 묻는 문제가 나왔어요. 탄력성의 개념 자체를 옳은 걸 물어봤습니다. 가격,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렇게 읽어가면 안 되죠. 가격이 원이니까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을 말한다 라고 해야 되는 것이고 2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이란 말 자체가 양 변화가 없죠. 그럼 가격이 변할 때 양은 전혀 변하지 않더라. 무한대로 변한 경우가 완전 탄력적이 된 것이고요. 3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이다. 양 변화가 적죠. 그러면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작다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수요량 변화율이 더 작다. 4번 공급의 탄력성이 탄력적이 양 변화가 많대요. 그럼 가격보다 공급량의 변화율이 더 크다. 정답이 4번이 됐습니다. 5번 공급 폭선이 수직이면 그러면 수직선이라니까 양 변화가 전혀 없는 거죠. 완전 탄력이 아니고 완전히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해야 될 내용이었습니다. 기본기를 묻는 문제였어요. 늘 당부드립니다만 기본기 충실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응용 문제가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가 됐습니다. 이 문제는. 그러니까 균형 상태에서 수요 함수를 줬고요. 공급 함수 제시하고 시장의 수요자가 2배로 증가되는 경우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가격과 그러니까 새로운 시장 균형 가격과 기존의 시장 균형 가격의 차이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럼 2배로 늘어났으니까 이제 문제 첫 번째 2배로 늘어났으니까 이것부터 먼저 구해 보겠습니다. 수요 함수 P 이퀄이고 200-2QD인데 그럼 2배로 늘어났으니까 늘 당부드린 내용입니다만 개별과 시장 관계를 물어봤을 때는 P200 이 대가리는 같다라고 제가 했고요. 늘 말씀드렸던 것이고 2배로 늘어났으니까 양 변화가 많아진 거죠. 그럼 기울기가 더 완만해진다. 절대값이 작아지므로 이 나누기 이게 기울기만 나누기 인원수 2배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함수는 수요 함수는 P 이퀄 200-QD가 된 거죠. 그럼 이게 최초의 수요 함수가 된 거고 공급 함수를 옮겨 보겠습니다. 2P 이퀄 40 플러스 QS다. 그럼 이제 바뀐 상태를 제가 먼저 구할 겁니다. 그럼 균형을 물어봐서 수식을 다시 QD 이퀄로 정의를 해야 되죠. QD 이퀄 정리를 하면 200-P가 되고요. 공급량도 마찬가지 QS로 정리하고 마이너스 40 플러스 2P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수요량이 됐고 공급량이 됐으니까 일치시키겠습니다. 수요량 200-P 공급량 마이너스 40 플러스 2P 됐습니다. 그럼 P로 정리하면 3P가 됐고 40은 반대로 갔으니까 240이 된 거죠. 따라서 바뀐 균형 가격은 80인데 이 80을 물어본 게 아니고 기존 가격과의 차이를 물어봤으니까 최초의 이 수요 함수와 이퀄 시키겠습니다. 자, 다시 최초에 옮겨 볼게요. P 이퀄 200-2QD 최초 공급 함수는 2P 이퀄 40 플러스 QS. 이제 보기 편하게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EQD로 정리를 해야 되죠. 균형기니까 EQD 이퀄 200-P. 그럼 QD로 정리를 해야 되니까 곱하기 2분의 1 나누기 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QD 이퀄 나누기니까 100- 나누기 전에
2분의 1P가 된 것이고요. 자, 그리고 공급함수는 QS 이퀄 마이너스 40 플러스 2P 한 겁니다. 그럼 이게 수요량과 균형이 공급량이 같은 상태니까 수요량 100 마이너스 2분의 1P 공급량 마이너스 4 플러스 2P 한 겁니다. 같은 P로 묶으면 오른쪽이 2P2분의 5P가 됐죠. 넘어가서요. 그럼 반대로 갔으니까 140이 됐던 겁니다. 과정이 잠깐만 확인하겠습니다. 네, 맞죠. 그러니까. 그럼 이제 P를 곱하기 5분의 2 해야 되죠. P를 구하기 위해서 곱하기 5분의 2를 한 겁니다. 그럼 저는 P는 5분의 280이 됐으니까 이 구한 P 값이 70이가 됐나요? 이 구한 값이 56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봤던 것은 최초의 균형 가격이 56에서 바뀐 균형 가격이 80 차이를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24만큼 가격이 뭐 했단 말이에요?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할 수 있으나 시간이 좀 걸렸던 문제였고요. 그러니까 응용 문제가 많이 늘어나고 때문에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어가는 과정은 균형을 두 번을 좀 해야 된다는 얘기죠. 개별 수요자 수가 두 배로 늘어났으니까 새로운 함수로 P로 정의를 하신 거고 균형 가격과 균형 계약 물어봤으니까 수요량 공급량을 일치시킨 가격이 80인데 이 80을 물어본 게 아니고 기존을 물어봤으니까 최초의 수요량 공급량 일치해서 균형 가격이 50, 56에서 80으로 24만 원만큼 가격이 상승 차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차익이 23만 정답은 1번이 되었다. 시간이 좀 걸렸던 문제죠. 9번 문제는 뭐 이렇게 물은 문제를 물어볼 거라는 게 결국 등장을 했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수요 공급의 변화 요인도 물어볼 수 있고 균형 가격과 균형량의 변화를 물어볼 수 있다. 자꾸 많이 봤던 거죠.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을 물어봤으니까 결국 공부한 대로 하면 결국 수요가 감소하거나 공급이 증가하는 원인을 물어본다. 그게 아니더라도 하는 대로 하면 되죠. 노동자 임금이 상승하면 공급자의 비용 늘어났으니까 공급이 감소가 된 거죠. 그럼 균형 가격은 상승한다. 대체주택에 대한 수요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에 따라서 해당 아파트의 수요는 증가가 된 거니까 역시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요. 실질 소득이 증가됐으니까 수요가 증가되죠. 균형 가격 역시 상승. 건설업체 수가 증가되면 공급이 증가된 거니까 균형 가격은 하락하게 됩니다. 토지 가격이 상승했다. 택지 매입 비용이 증가했다는 얘기죠. 공급자의 비용 늘어났어요. 그럼 공급은 감소, 균형 가격 상승한다. 답이 하나밖에 없네요. 또 하나 있습니다. 선호도 감소, 아파트 수요가 뭐함으로 감소함으로 균형 가격은 하락하더라. 정답이 두 개가 됐죠. 그러니까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 항목은 정답이 두 개였습니다. 물어보는 것을 그래프를 가서 그려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거 원리를 지금 물어보는 과정이 된 거니까 최초의 균형 상태에서 건설업체의 수가 증가되면 공급은 증가되니까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균형점 바뀌어서 가격은 이렇게 하락했다는 얘기고 아파트의 선호도가 감소했으니까 해당 아파트 수요가 감소한다. 곡선 자로 하는 거죠. 이렇게 D1으로 갔으니까 균형 가격은 이전보다 하락했다라고 한 겁니다. 뭐 그래프를 그래서 하라는 문제는 아니었던 것이고 기간에 우리가 이 과정을 연습을 하면 이런 문제야 개수를 물어보더라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문제였다고 보여집니다. 3편 문제는 네 문제로 좀 줄어들었어요. 좀 사이드 내용들을 좀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래도 편하게 좀 다룰 수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도시구조 및 지대이론 틀린 걸 물어봤는데 뭐 1번, 2번 버제서 호이트 이론은 뭐 편하게 뭐 자톤 지문이고 해리스와 울만의 다핵심 이론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교통축을 적용해서 개선한 것이 호이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버제서와 호이트의 이론을 결합한 이론이 해리스와 울만의 다핵심 이론이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다시 두 가지 이론을 응용 결합한 게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 이론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 자주 봤던 거고요. 알론소 입찰 때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한 산을 연결한 것을 알론소의 입찰 지대 곡선에서 평이한 좀 내용이었습니다.
11번. 뭐 생소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뭐 익히 뭐 봤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운송비의 관점에서 공장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공장이고 수송비만 보더라도 답은 이미 나왔다. 그래서 최소 비용 지점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세 가지 점이었죠. 그러니까 세 가지 요인 노동, 운송비, 수송비, 노동비, 집적 이익을 고려하되 수송비 최소 지점이 공장의 최적 입자라고 하는 게 베버의 최소 비용. 불편하더라도 비읍해서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이었습니다. 정답 편하게 되었던 거, 뭐 나머지는 여러분이 호텔링이나 이런 애플 보면 들어본 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해야 되려는 건 아닌 것이고 베버의 공업 입지론 최소 비용 이렇게 주는 문제였습니다. 12번 출제가 18회 때 되고 나서 지금까지 안 되었던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7, 8월 달에 점검을 했던 문제고 가능성이 아주 높지는 않았습니다만 점검을 한번 했던 문제죠. 레일리 법칙을 응용 보완했으니까 찍어도 확률을 높일 수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일리 법칙을 수정 보완한 분기점이란 말이 상권의 경계를 말하는 거니까 정신만 차리면 A 도시 인구 64만 명, B 도시 인구 16만 명이다. 전체 총 기록은 30km라 그랬죠. 경계점이 A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졌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딱 정확하게 중심이 15km가 된 거니까 A의 인구수가 더 많잖아요. 그럼 상권이 크니까 경계는 중심에서 B 쪽에 가깝게 형성이 되더라. 그러니까 찍었더라도 4번, 5번은 찍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풀어가는 방법은 똑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B분의 A 놓고 인구수의 비례 A 도시 인구 64만 명, B 도시 인구 16명. 산수로 좀 필요했던 내용입니다. 곱하기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A까지 거리, B까지 거리. 결과물이 이게 1대 1이란 건 이게 분기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곱하는 값이 우리는 1이라는 것만 알면 답은 충분히 해결이 된다. 물론 산수가 좀 복잡해서 약분을 하는 과정이 생기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왼쪽이 1분의 4가 된 거죠. 16으로 약분을 하면 1분의 4니까 오른쪽 전체 값이 결국 얼마 돼야 돼요? 4분의 1이 돼야 되는데 그럼 1이 되잖아요. 그럼 이게 자승이니까 거리가 결국 2대 1의 비율로 분기가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3대 2, 3분의 1, 3분의 2, 3분의 1이니까 전체 30km 중에 3분의 2가 된 겁니다. A로부터. 그러니까 A로부터 20km 지점의 상권의 분기점이 형성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그러니까 자주 나왔던 문제가 아닌 띄엄띄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한 번씩 다 점검을 했던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간에 기출된 문제가 반복돼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오래된 내용도 출제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수험생 입장에서는 스스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강사들의 말씀을 듣고 이건 하세요, 이건 버리세요라는 것 좀 가려서 하시는 게 합격하는 도움이 되더라. 찍었더라도 4번, 5번 이런 문제는 뭐 편하게 우리가 좀 대응 가능했던 문제였습니다. 컨버스의 분기점 이론이었고요. 논란이 좀 될 수 있는 문제가 됐어요. 사실은 이렇게 뭐 그 출제를 할 내용은 아닌데 효율적 시장이란 말이 정보라는 게 이미 가격의 반영상 상태므로 어떤 정보를 활용하더라도 초과 수익은 달성할 수 없다는 증권 투자 이론이죠. 근데 시장별 해당, 이게 문제가 또 하자가 있어요. 시장별 해당되는 내용을 보기위해서 모두 찾아 옳게 짝지어진 것입니다. 사실은 효율적 시장 가설은 이렇게 이런 걸 논해서 하는 내용은 아닌데 정답은 1번, 2번이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과거의 정보를 분석해도 초과 수익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게 약성 시장이죠. 현재 시점이 공표된 정보, 공표된 모든 정보니까 초과 수익 안 된다는 게 중강성 시장이다. 공표되지 않은 미공개 정보 활용하더라도 초과 수익 얻을 수 없는 게 강성 시장이다. 그럼 이렇게 하면 기억은 A, B, 1번이 맞는 건데 출제자의 의도가 사실은 이걸 제대로 알고 문제를 내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출제를 사실 해야 할 내용은 아니었던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출제자 의도는 답을 이걸 2번으로 줬다라고 하면 물론 공단과 하다반이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약성 시장의 성격을 중강성이 포함하고 있고 그걸 다 포함하고 있는 강성인 거니까 이런 논리를 가지고 시험을 냈으면 정답 2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봐서는 정답 1번, 2번 다 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문제 요구를 한 것은 시장별 해당하는 내용을 보기위해서 모두 찾아 옳게 짝지어진 거 됐으니까 그래서 출제자의 의도가 뭔지를 정확하게 제가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 문제 자체는 이 논리는 효율적 시장 사실은 이렇게 문제를
줘서 제시를 하고 이렇게 낼 내용은 아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약성 시장의 성격을 중강성이 또 강성이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1번, 2번 다 보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공단 가답안이 나왔을 때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뭐 하자가 생기면 복수 정답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시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정답은 3, 4, 5번 해당 사항 없고요. 1번, 2번이 복수 정답을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결론대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분리를 해서 시험을 1번이 되냐 2번이 되냐 이렇게 논하는 파트는 아니다는 얘기죠. 이게 원래 부동산 학이론이 아니고 증권 투자 이론을 옮겨오다 보니까 부동산 학자들이 조금 오버페이스 하는 경우도 있고 잘못 인지하고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걸 구분해라 이렇게 1번, 2번처럼 구분해라는 문제의 성격은 아니었던 걸 보이기 때문에 1번, 2번은 복수 정답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추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문제가 생기면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또 못 봤던 내용이 좀 보이긴 합니다만 문제가 현행 법 제도상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투기 억제 제도에 해당하지 않는 거 됐으니까 그냥 3번이 보여주는 토지 초과이득세는 이미 출제가 됐던 문제이고 위헌 판결돼서 폐지된 상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현재 시행하는 제도 아닌 것들을 구분하기 때문에 외워둘 필요도 있다라고 당부드렸어요. 토초세 이렇게 봤던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됐습니다. 14번 맞네요. 15번은 확인합니다. 부동산 조세 역시 좀 빡빡한 지문들이 보이긴 했으나 1번은 여러분이 본 적이 없던 내용이고요. 물론 4번도 마찬가지 4번으로 나머지 2, 3, 4, 2번 문제는 양도세를 중과 무겁게 부과하면 보유기간이 늘어난다라는 얘기가 뭘까요? 소유자가 세금을 내기 싫어서 거래를 뒤로 미루는 거니까 다시 거래를 뒤로 미루면서 매물을 걷어들이는 행동이 되는 거니까 보유기간이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타인에게 양도세로 인한 세금은 타인에게 전가가 될 수 있다. 1차 하신 분들까지 말씀드려서 이건 기본을 알아야 된다 그랬죠. 재산세는 지방세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가 된 거죠. 잘못되어 있죠. 그러니까 물론 보유세는 맞는 건데 다 점검을 했던 내용이고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가 아니고 국세가 되겠습니다. 정답으로 5번이 됐습니다. 못 봤던 지문들이 좀 보이긴 했으나 충분히 여러분이 해결이 가능한 문제였고요. 거래 규제에 관한 것도 뭐 개론에서 다 다루는 내용들은 아니었고 일부 2차 과목 시간에 공법 시간에 혹은 중개사 법령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개론 시간에 이 기출된 문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건설 공급되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더라 그랬죠. 공공택지 내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나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가 적용되지 않더라. 답은 충분하게 2번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17번 역시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 아니고 그냥 주는 문제였어요. 개발권 구분해서 우리가 나눠보자라고 했던 건데 개발권 양도제는 미국 제도죠. 우리나라 제도가 아니다 했던 겁니다. 재건축 초과 환수제도 부활돼서 시행한다고 꾸준하게 우리가 봐왔던 사항이었습니다. 18번 금융 파트네요. 그러니까 기본기를 다 물었던 문제입니다. 담보 인정 비율, 담보 가치에 대로 융자를 판단하는 거고 DTI는 소득을 중심으로 그리고 DSR은 결국 등장했어요. 출제한다고 나왔는 건데 모든 대출이죠. 그러니까 총금융부채 모든 대출의 사과한번을 판단해서 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원리금 판단해서 융자를 판단하는 게 DSR이었던 거고 그리고 담보인정비율이나 총부채 상환비율은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이런 걸 하는 게 아닙니다.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 결정, 그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물가 수준을 관리하고 이런 통화 정책을 하는 곳이고요. 그러니까 담보인정비율이나 총부채 상환비는 금융당국입니다. 그러니까 금융위원회라든지 금융위원회에서 기본 지침이 내려가면 그거 가지고 이제 금융기관에서 차등 적용을 하는 것이니까 금융당국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금융위원 혹은 금융기관으로 해야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대출 규제까지 전부 다 하는 것은 아니다. 19번 기출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오래전에 출제된 문제고 7, 8월 달에 또 점검을 한번 했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수년가를 물어봤으면 수년가는 그럼 유입의 현가에서 유출의 현가를 공제 차감한 거 유출의 현가는 1,100을 줬단 말입니다. 이게 응용 문제가 된 거죠.
순현금은 줬고 기간 7년짜리의 연금의 현가값을 줬고요. 7년 말에 일시불 현가값을 제시해서 하라는 거니까 그러면 각 연도에 120실이다. 그러니까 이 7년짜리도 분해하라는 얘기죠. 7년 말에 1,420 중에 120은 임대료 수입, 1,300은 매각대금으로 구분을 하라는 얘기. 그래야 일정액씩 받게 될 임대료의 현재 가치는 연금의 현가를 쓰는 것이고 온 7년 말에 1,300 현재가 일시불의 현가를 활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7년 동안에 매기 받는 임대료 수입 120만 원 곱하기 연금의 현가 3.5 여기다 플러스 해야 되죠. 7년 말에 1,300 곱하기 0, 이게 얼마 됐어요? 0.6 됐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산수를 하게 되면 유입의 현재 가치가 1,200이 된 거죠. 유입의 현가가 1,200이 됐으니까 공제한 게 수년가가 100만 원이 된 겁니다. 기간이 기출된 문제에 조금 뭐 바꾼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기를 알아야 하는 문제였죠. 그러니까 일정액씩 받게 될 금액의 현재 가치는 연금의 현가, 기간 말에 매각된 현재 가치는 일시불의 현가다. 화폐의 시간 가치 이 문제만 4문제가 나왔습니다. 올해. 그걸 전부 다 활용해서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자, 20분 지문형 문제 나왔습니다. 못 봤던 문제도 있긴 할 건데 응용했던 문제고 난이도는 쉽지는 않았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됐고 특강 시간에 이런 게 한번 나올 거라고 한번 이제 점검을 해드린 건데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에다가 감채기금을 곱하면 일시불의 현가가 된다. 그러니까 수식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긴 하나 우리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일시불의 내가 계수값이 좀 외워두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시불의 내가 값이 1.1 1이었고 연금의 내가 감채기금 1 연금의 현가 역수니까 0.9가 된 거죠. 연금의 현가도 0.9 저당상수 역수니까 1.1이 됐던 겁니다. 이걸 활용을 좀 하고 있어야 빨리 문제를 풀어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에 감채기금 계수를 곱하면 일시불의 현가 0.9가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찾아보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됐고 10억 원이나 아파트가 현재 가치가 지금 10억 원이란 말이잖아요. 매년 2%씩 복리로 가격이 상승했을 때 그러면 5년 후에 금액 물어봤으니까 연금이 아니고 일시불의 내가 계수를 사용한 자주 나왔던 표현이고 조심을 해야 된다 당부드렸던 겁니다. 2번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담보대출을 받은 가구가 매월 상환할 금액이 매기 원리금이죠. 부채 서비스에 구할 때는 일시불 현가가 아니고 저당 상수로 사용한다. 4번 임대기간 동안 월 임대료를 모두 적립을 했을 때 근데 그걸 물어본 게 아니고 이 금액의 현재 시점의 가치를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기 받는 임대료 수입 이걸 적립했을 때 그 금액이 현재 가치를 물어봤으니까 일정액씩 받게 될 금액이 현재 가치 줄였으면 연금의 현가 계수를 쓴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액씩 적립을 했을 때 5년 후의 금액은 연금의 내가, 일정액씩 받게 될 일시불의 현재 가치 마찬가지로 연금의 현가가 되는 거죠. 이걸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연금의 내가 계수해서 이 금액이 현재 가치 일시불의 현가를 쓰든지 아니면 일정액씩 받는 금액 현재 가치니까 연금의 현가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겠습니다. 5번 나대지에 투자해서 5년 후 8억 원에 5년 후에 8억 원이 미래 가치잖아요. 5년 후의 가치인데 현재라고 물어봤잖아요. 이 금액을 물어봤으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묻는 것은 5년 말에 8억 원의 현재의 가치를 물어봤으니까 일시불의 현가를 써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머지 개념은 충실히 좀 해야 될 문제고요. 그러니까 3번 문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풀어가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이제 여러분 다음 연도의 후배들을 아마 이런 문제를 자주 만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출제자의 의도가 지금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21번은 뭐 기본 문제를 줬습니다. 기대 수익률과 요구의 관계를 물어보면 답은 딱 출발하자마자 1번을 줬어요. 그러니까 수익률은 항상 우리가 요구하고 비교한다 그랬고 기대 수익률이 요구보다 크면 투자를 채택할 수 있다. 이 투자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 맞죠? 답이 1번이 되었고 2번은 기대 수익률이 아니고요. 자금을 투자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최소한이니까 요구다. 그만큼 요구 수익률이 제가 늘 중요하다고 당부드렸던 겁니다. 그럼 3번 항목에는 현실적으로 했으니까 실현 수익률이라고 할 사항이고 그럼 요구 수익률의 위험이 커지면 당연히 요구도 커진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 기회비용이 마찬가지 요구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투자론에서는 요구 수준의 개념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당부드렸던 사항이고, 물론 밑에 지문들이 조금 어려울 수도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은 편하게 1번에 드렸다는 겁니다. 22번 포트폴리오 이론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위험 수익의 상세 관계를 통해 지배율을 통해 선택된 투자 대상을 효율적 포트폴리오였던 건데, 정답은 답은 4번을 보여줬어요.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프론티어가 만나는 접점에서 선택이 된다. 우상향하는 효율적 투자선 프론티어과 무차별 곡선과의 접점에서 최적이 선택이 된다라고 했던 거죠. 1번 분산 투자를 통해서는 체계적 위험은 절대 제거되지 않죠. 2번은 조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제자의 의도는 이게 정확하게 쓰면 2번은 효율적 프론티어 아니고 우리 시험에 다루지 않는 내용이에요. 최소 분산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겁니다. 최소 분산 포트폴리오는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서 동일한 기대에서 얻을 수 있는 상황에서 위험을 최소화를 했으니까 효율적 프론트의 정확한 개념은 아니고 최소 분산 포트폴리오이고, 시험 범주 밖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효율적 프론티어는 학습연대로 하면 동일한 위험화에서 최고의 수익, 동일한 위험화에서 최고의 수익이죠. 그러니까 동일한 위험화에서 최고의 수익을 얻을 투자 내연을 모두 연결하는 걸 효율적 프론티어. 그럼 이렇게도 보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A 투자 대안이라고 하면 여기는 어떻습니까? 기대 수익은 같죠. 그러니까 동일한 기대 수익 하에서는 위험이 작은 게 큰 것을 다 지배한다라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서 논란의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이 복수 정답을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최소 분산 포트폴리오가 된 것이고요. 3번 분산 투자 효과는 자산의 비중을 늘려 역시 체계적 위험은 절대 줄어들지 않습니다. 비체계적인 감소해서 전체의 위험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해야 되죠. 용어가 그만큼 중요했던 것이고, 5번 항목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개별 자산 간의 수익률 간 상관계수에 상관없이란 말이 잘못된 거예요. 상관계수가 이론적으로 플러스 1일 경우, 물론 현실에는 없습니다. 플러스 1일 경우에는 분산 효과가 전혀 없는 경우죠. 그러니까 플러스 1만 아니면 있는 것이니까 이 말이 잘못된 겁니다. 상관없이가 아니고 상관계수 플러스 값이 1만 아닐 경우에는 분산 효과는 있다라고 할상이 되겠습니다. 투자 분석 기법, 이게 지문들이 좀 지르긴 했습니다만 답은 또 뒤쪽에 다 몰아준 거예요. 지문용으로 5번 쪽으로. 그러니까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 수년제 가치 내부 수익률을 맞죠. 회계적 율법은 시간 가치 고려하지 않더라. 내부 수익률은 유입의 현재 가치와 유출의 현재 가치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을 했으니까, 그럼 수년가는 0이 되는, 수년가가 1이란 말 자체가 없는 거죠. 금액이니까 수년가를 0으로 PI 값을 기대 수익률은 이거 전혀 엉터리 때문에 내부 수익률은 수년가를 얼마로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그러니까 다시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이고 수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기본기에 표현이 됐고 잘못됐으면 2번 틀렸고요. 어림셈법 중 순소통 성수 자본회수 기간이죠. 성수값이 작을수록 타당성이 있다. 회수 기간이 짧아진다 해야 되죠. 그러면 작을수록 했으니까 회수 기간이 길어진다는 건 짧아진다. 그래야 타당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수년가법의 재투자율이 할인율이죠. 그 할인율이 요구, 수익률, 똑같은 지문들이었어요. 엉터리 지문이 됐고, 내부수익률법에서는 할인율을 뭘 쓴다? 내부 수익률을 쓰더라 그랬죠. 수년가 할인율은 요구 수익률, 내부 수익률 할인율은 내부 수익률. 정답이 5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나가면 제가 그 지문형 문제가 좀 정답이 5번이 많을 거다라고 좀 예측을 했던, 결국은 이제 지문형들이 5번이 긴 것들이 많았던 거죠. 내부수익률법에서는 내부 수익률이 요구보다 작으면 그럼 투자해야 안 해. 투자 채택하지 않더라. 역시 내부가 더 클 때 투자를 채택한다. 맞죠? 그러니까 5번은 내부가 요구보다 작다는 했으니까 투자를 채택하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24번 문제입니다. 비슷한 문제를 한번 똑같은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거의 동류형의 문제를 점검을 했다. 일단 계산을 못했더라도 4번, 5번은 찍는 게 이런 게 유력한 방법이, 올해 정답은 5번은 좋네요. 자, 그러니까 할인율이 5%라고 해서 일단 한 가지 일시불이 현가를 활용하는 것이니까 말리기 유입을 현재 가치 해야 돼. 6,825.
일시불 현가계에서 1 나누기 8을 하면 되죠. 근데 쓰면 1 플러스 R의 n승분 1인데 기간 1이니까 의미 없는 것이고요. 0.1이 0.05가 됐죠. 그럼 6825 계산기를 제가 눌러놓은 거 있으니까요. 그럼 현재 가치가 6,500이 됐습니다. 유입현가. 그럼 여기 뺀 게 순현가가 된 거예요. 순현가의 A의 순현가는 2,700이 됐죠. 2,700이 됐고요. B 2,940 나누기 마찬가지 1.05 하게 되면 현재 가치가 2,800. 요거 뺀 게 순현가가 된 거니까 순현재 가치가 1,550이 됐습니다. 세 번째 4,725 나누기 1.05 누르면 되죠. 현재 가치가 그러니까 4,500이 되고 뺀 것이 순현가가 된 거니까 순현가는 2,700이 됐죠. 이게 계산만 하면 해결할 수 있다. 그럼 PI도 물어봤으니까 PI는 유출현가에 대한 유입현가가 됐으니까 이제 굳이 쓰면 3,800분의 6,500이죠. 그럼 A의 경우 PI가 1.71이 되는 거고요. B는 2.24, C는 2.5가 나왔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계산 과정이 뭐 아주 복잡한 건 상관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사업은 C가 된 것이고 수년이 가장 큰 건 B가 아니죠. B가 가장 작은 게 B가 된 거죠. A하고 C는 수년가가 같은 결과가 된 겁니다. PI가 가장 작은 사업 A안이 된 것인 거고 A의 수년이 말 잘못됐죠. A하고 C B 2.5배가 아니죠. 2배가 안 되는 것이니까 2.5배가 안 된다. 또 엉터리 됩니다. A와 수년제가 C는 같다라고 한 겁니다. 정답 5번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걸리는 문제 있습니다. 계산기만 눌렀으면 충분히 해결된다. 다만 이제 쫓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야 시간 안에 해결 안 되더라도 안 되면 4번으로 뭐 찍는 게 유리하다라고 했던 겁니다. 불행의 도는 올해 5번이 됐어요. 25번으로 갑니다. 금융 파트로 갑니다. 부채금융의 정의는 타인 자본을 조달해서 상환할 의무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니까 대출이니까 차입했잖아요. 차입했으니까 상환할 의무 있으니까 부채금융이 되었고 조인트 벤처는 페이퍼 컴퍼니 형태 명목회사 주식회사 설립하는 거니까 얘는 지분금융이 된 거고요. 신탁증서금융은 다른 말로 담보신탁이라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수익증권 제출해서 차입하는 방법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상환해야 되니까 마찬가지 부채금융. 자산담보기업 마찬가지 ABS의 만기를 차환하게 발행한 부채증권 마찬가지 부채금융이고 투자회사는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니까 주식회사를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주식 발행한 건 지분금융이었습니다. 쉬웠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기억, 틱을 이해됐죠. 정답이 3번이 됐어요. 25번의 정답은 3번이 됐어요. 26번 문제로 갑니다. 26번은 7편에서 물어보는 입지 기술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좀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표를 종가형을 바꿔놓기도 하고 하는 거니까 문제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문제가 됩니다. A 지역과 B 지역이 입지 개수에 따른 기반 산업의 개수를 물어봐서 그럼 1보다 크면 기반 산업, 1보다 적은 비기반 산업이다. 그러니까 출제 가능성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3월 달에 올해 평가사 시험이 출제가 아니 돼서 제가 동영 과정 때 한번 점검을 했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동영하고 백선 문제에서 이제 문제를 한번 점검이 필요한 5주차만 했던 것 같은데 백선에서 했던 것 같은데 점검을 했던 내용인데 시간 안에 해결은 좀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는 거다. 먼저 볼 건 그러니까 찾아야 되는 거니까 B 지역이 X산업을 구해야 되죠. 그러면 전국에 190, 여기 1번 붙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지역의 전체를 물어봤으니까 2번이 된 것이고요. B 지역 전체 3번. 그리고 B 지역의 고용자 수가 4번이 된 겁니다. 그럼 B 지역의 X산업의 입지 개수를 먼저 구해 보자면 전국의 총이 190이죠. 190이고 그 중에 X산업이 80이 된 겁니다. 그럼 B 지역 전체가 100이잖아요. 100이고 그 중에 고용조수 X가 50이니까 분자값은 0.5. 안 눌러보더라도 0.5는 안 되잖아요. 0.421 나오는 거니까 일단 1보다 커야 된 겁니다. 얘는 1보다 하나 생겼어요. 하나는 기반 산업이 된 것이고 두 번째 갈게요. 그러면 이제 Y 산업입니다. A 지역의 Y 산업 구해 볼게요.
A 지역의 Y 산업을 구하면 전국의 총은 같아요. 190이고 그럼 Y 산업 찾아야 돼. Y 산업이 160이 됐습니다. 그럼 A 지역의 전체가 90이 됐고 그 중에 30이 됐으니까 분자는 0.333. 분모값은 0.315가 나오네요. 1보다 크죠? 얘도 마찬가지. 그럼 기반 산업이 된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기반 산업이 됐고. 그럼 이제 B 지역의 Y 산업 구하러 갑니다. 전국의 총이 190이고 같고요. B 전체가 Y 산업이 60이 된 거예요. 같아요. 분모는 같고 B 지역 전체가 100. 30이 됐죠. 100 중에 30이 됐으니까 분자는 0.3, 분모는 같아요. 0.315가 된 거니까 1보다 작은요? 그럼 B는 아닙니다. 아닌 거고 마지막에 Z산업, A 지역의 Z산업 구하러 갑니다. A 지역 Z산업을 구하러 가게 되면 A 전체가 190 그럼 Z산업이 수가 50이 된 거죠. 50이 되었어요. A 지역 전체는 90이 된 거고 Z가 30이다. 0.333 0.263이 나오죠. 1보다 크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해당되는 게 이게 기반 산업이 됐으니까 A 지역은 2개가 됐고요. B 지역은 1개가 된 겁니다. 정답이 5번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뭐 틀리라고 내는 문제죠. 그러니까 시간은 늘 여유를 갖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주어진 시간 안에 이 문제를 풀어가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리는 문제다. 당황스러울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니까 문제는 표 읽다가 시간을 다 버리는 경우가 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정답이 5번이 됐던 겁니다. 27번 문제는 기출된 문제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기간에 했던 원금균등 상환 방식이 된 거니까 전년도 말에 잔금만 찾아내면 다음 연도에 이자를 구하는 거야. 우리가 늘상 봤던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대출 금리를 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원금 균등 상환이라고 했으니까 원금 균등 상환이고 융자 금액이 6억 원이죠. 6억 그러면 6억 나누기 상환 기간 30년을 하면 균등한 원금 이게 2,400이 나오나요? 잠깐만요. 예. 2천만 원이 나옵니다. 균등한 원금은 1회차 원금이 2천만 원이고 그럼 문제 준 게 원리금이 4,400이라 그랬잖아요. 원리금이 이 상환 정견표들 이렇게 연습을 하시라 그랬어요. 그리고 결국 이자가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그 차이니까 2,400이 1차 년도에 이자가 된다. 그러면 금리를 물어봐서 금리는 원금에 대한 이자율 원금이 6억 원이고 이자가 2,400만 원이 된 거니까 나누기 하면 되는 거죠. 나누기 하면 이자율이 0.04, 4%가 됐습니다. 답은 그러니까 일단 1번, 2번은 답은 있던 것이고 4%짜리인 거니까요. 그럼 3차 년도에를 물어봤으니까 2차 년도에도 원금 상환 당연히 2천만 원이다. 이만큼 빼면 되죠. 굳이 정리를 하면 2차 년도 말에 잔금은 5억 6천 곱하기 이자율 할 필요 사실은 없는 건지 해봅니다. 0.04 그럼 원금은 어차피 2천만 원이고요. 이자를 구한 것이 2,240이 된 거죠. 2,240이 됐으니까 합한 원리금이 4,240만 원이 된 겁니다. 정답 1번이 됐죠. 그러니까 그 금리하고 3차 년도에 원리금 합계, 그러니까 원금은 균등하고 2차 년도에 잔금이 5억 6천 곱하기 이자율, 그래서 이자가 2,240이 됐으니까 원리금이 4,240이 됐습니다. 정답 1번이 됐던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금융 문제입니다. 매자님 금융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조달한 자금의 성격이 지분과 부채가 혼합된 성격이다. 물론 여러분이 안 봤던 게 나오긴 했어요. 우리 공부했던 건 전환사채나 신주인수사채는 당연히 매자님 금융. 그러면 니은 리을은 다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니은을 들어간 게 2번 있고 5번이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기억하고 나머지 볼게요. 그러면 주택상환사채는 주택으로 상환하기로 약정한 채권, 부채금융 이렇게 봤던 것이고요. 보통적으로 주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분금융이니까 정답이 당연히 그러니까 보기에서 고려한 거니까 기억, 디귿, 릴이 된 겁니다. 기억, 니은, 리을 정답 2번이 된 거죠. 28번의 정답은 2번. 그래서 후순위 대출이 이제 우리는 공부는 안 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되게 선순위, 후순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원리금을 다시 그러니까 융자를 하고 나서 권리를 먼저 갖는 게 선순위 대출이고 후순위는 일반 채권보다는 순위가 뒤로 밀린다고 해서 후순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시 융자금을 제공을 하긴 합니다만 잘못되면 그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 때문에 이게 부채보다는 일반적인 채권보다는 순서가 늦고 지분보다는 앞서기 때문에 이런 논리로 메자닌 금융이라고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좀 어려운 내용이죠. 사실은 이 기억까지 딱 이어지기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말하기는 좀 어렵긴 했습니다만 다시 채권보다 일반 부채보다는 순위가 밀리고요. 후순위니까 지분보다는 앞서기 때문에 그 지분과 부채의 중간 책상과 권리를 행사, 옵션을 행사하기 때문에 후순위 대출도 학자들에 따라서 메자닌 금융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을 몰랐다 하더라도 나머지는 훤하게 보여줘서니까 정답은 2번이 됐습니다. 28번까지 봤고요. 29번 모기지 유동화를 모기지 용어를 써서 물어봤습니다. 근데 뭐 답은 편하게 줬던 문제예요. 정답은 2번이 됐고 그래서 MPTB는 뭐 아무리 몰라도 TB는 보였잖아요. 원리금 수취권, 조기 상환 위험 투자자, 집합물의 소유권, 채무 불이행 위험은 발행기관이 갖는 거죠. 그러니까 조기 상환 위험은 투자자가 갖고 해야 되죠. 채무 불이행 위험은 발행기관이 부담한다. 답은 편하게 줬던 문제가 된 겁니다. 30번 융자금 상환 방식도 기본기만 딱 물었던 거예요. 자, 옳은 걸 묻긴 했습니다만 원리금 균등 상환은 매기의 원리금 일정하고 원금 상환분은 점차 증가한다라고 해야 되죠. 물어볼 게 그것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원리금이 균등하고 이자는 점차 감소, 원금 상환은 점차 증가하더라고 했던 거죠. 원금 균등은 원금이 균등하니까 매기 상환은 원리금은 점차 감소한다고 해서 체감식이라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원금은 균등하고 이자 감소하므로 원리금은 점차 감소한다. 3번 원금 균등 상환의 경우 원리금 균등보다 대출금의 가중 평균 상환 기간이 짧다라는 얘기는 결국 표현을 바꿔놓은 거니까 금융기관이 원금 회수가 빠른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그럼 원금 회수가 빠른 것이 당연히 원금 균등 상환 정답이 3번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다 보여준 내용이고 점증 상환 방식 장래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젊은 차입자에게 적합하다고 해야 되죠. 만기일시 상환 방식은 만기 때 원금을 한꺼번에 갚는 방식이니까 이자 수입이 줄어드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원금을 상환해 버리니까 매기 갚는 이자가 줄어드나 얘는 원금을 못 갚잖아요. 그러니까 이자 수입이 더 많은 방식이 만기일시 상환 방식이 되겠습니다. 31번 결국 이제 이렇게 식으로 물어볼 게 다 등장한 겁니다. 점검을 계속 했던 문제들이죠. 그러니까 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건설하고 운영하고 소유권을 이전했으니까 BOT 방식이 된 거죠. 빌드 오퍼레이터 트랜스퍼가 된 거고 두 번째 건설하고 임대라는 말을 찾았습니다. 임대기간 종료 후 점검을 했던 내용이고 소유권 이전했으니까 순서대로 빌드, 임대, 리스, 트랜스퍼, BLT, BOT 작년 문제라니까 작년 문제 BTO 방식을 물어봤기 때문에 올해 이런 BTL을 물어봤으니까 올해 이런 문제가 다 물어볼 거라고 점검을 했던 거고 건설하고 준공 동시에 소유권을 가지면서 운영 그러니까 BOO가 된 거죠. 그러니까 거기 매치시키는 거니까 BOT, BLT, BO 방식이 된 거죠. 그래서 정답에서 요구를 했던 게 몇 번이 됐나요? 4번이 됐죠. 4번이 됐습니다. 정답은 31번이 정답은 4번 됐습니다. 네, 4번 됐고요. 다음 문제를 확인합니다. 마케팅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마케팅을 틀린 걸 물어봤네요. STP는 뭐 결국에 기본으로 물어보는 문제잖아요. STP는 세부나 세그멘테이션, 표적을 선정하고 포지셔닝 해야 되죠. 판촉이 아니고 프로모션이 아니고 포지셔닝 차별하는 전략이 STP 전략. 답은 편하게 좋습니다. 2번이 되고 나머지도 뭐 충분히 점검을 했던 사항들이었습니다. 비교적 평이한 내용이었고요. 33번 개발 파트 내용인데요.
틀린 걸 물어봤습니다. 딱히 뭐 그렇게 뭐 난감한 내용들은 없었고 자주 나온 표현. 적어도 흡수율 분석을 정의를 했다면 일정 기간 동안 시장에서 얼마만큼 비율로 소비됩니까? 소비되는 비율 얼마나 임대 매매됩니까를 파악하는 것이고, 근데 재무적 타당성 분석이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주요 변수, 독립 변수의 투입값을 변했을 때 낙관적, 비관적 상황으로 해서 수익성을 예측 검토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합니까? 민감도 분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거 용어를 바꿔 물어본다 그랬어요. 흡수율 분석이 아니고 민감도 분석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뭐 평이하게 뭐 대응을 할 만한 대문들이었습니다. 34번 마케팅 전략. 여러분이 안 봤던 질문이 나왔어요. 바이럴 마케팅도 그러니까 시사적인 내용이 나왔는데 자꾸 시험 외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알음을 통해서 SNS, 인터넷 등을 통해서 입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처럼 퍼져간다라고 해서 바이럴 마케팅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제품에 대한 입소문을 내서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을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 다 우리가 공부를 했던 내용이 전부 오답이 됐죠. 자, 확인해 보기 옳은 거 물어봤으니까. 브랜드를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고객의 인식을 각인한다는 얘기가 특화시키는 거 차별화 전략인 거죠. STP 전략은 세분화가 아니고 포지셔닝, 이미지를 구축하는 전략, 내 상품을 강력하게 어필하는 전략이 된 거니까 세분화가 아니고 차별화, 포지셔닝입니다. 자동차를 경품으로 제공하더라도 그 정품을 주는 이유는 꼬시기 위한 전략이라고 그랬죠. 유통 경로가 아니고 프로모션 전략이다. 촉진이라고 해야 되는 것이고요. 아파트에 차별화 답을 준 겁니다. 제품의 차별성을 둔 거니까 헬스장, 골프 연습장 설치했으니까 제품 차별성인 거니까 가격 전략이 아니고 제품 프로덕트 전략이 된 겁니다. 5번 여기 용어 단어를 바꿀 거라고 결국 물어봤어요. 고객점에 맞게 AIT는 맞는데 attention, interest 결정이 아니죠. 그러니까 desire 욕구를 증진시킨다고 해야 되죠. desire 써가지고 욕구 증진해서 액션한 일련의 과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 단어를 이렇게 지저분하게 물어보기 때문에 지저분한 걸 좀 외워두자라고 당부드렸던 사항입니다. 정답은 1번이 됐어요. 그러니까 못 봤던 지문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나머지 3, 4, 5번이 전부 다 확연하게 오답이 됐으니까 답을 찾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35번 지역 분석, 개별 분석, 빈도 높은 내용 늘 점검했던 그 기본기만 물었어요. 지역 분석은 해당 지역의 표준적 이용 판정하는 거죠. 그 지역의 가격 수준을 구하는 거고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을 판정한다. 그러니까 일단 표준적 이용, 최유 이용 두 개는 맞네요. 근데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 중 땡땡땡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 이미 답이 나와버렸다. 그러니까 인근 지역이 된 거죠. 정답 2번이 됐습니다. 35번의 정답 2번이 됐고요. 36번 이게 간만에 또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렇게 오래전에 출제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특강 때 점검을 한번 했어요. 그래서 전혀 그러니까 의외에 또 문제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도 소홀히 할 내용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기본기만 해도 충분히 찾는 문제였죠. 계산 문제도 점검을 한번 했던 것이고요. 정률법 이게 답이 좋았어요. 정률법이 뭐예요? 감가되는 비율이 뭐하다. 감가되는 비율이 일정한 방식이 된 거죠. 그래서 말장난 친절하게 했습니다. 감가율이 감소하는 게 아니고 감가율이 비율이 일정하기 때문에 감가액은 점차 감소합니다. 정답은 딱 1번이 됐습니다. 마지막 특강 자료 때도 한번 쭉 한번 점검을 했던 상황인데 사실은 이런 문제를 지금 출제된 지가 거의 15년이 넘은 것 같아요. 지문형 물어본 문제가. 계산 문제만 계속 내고 있다. 이렇게 생뚱맞은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기출 문제만 가지고 결론 문제를 다 접근하기는 분명히 제한사항을 했다라고 말씀을 미리 드렸던 겁니다. 37번 기간에 나왔던 문제들이고 기준 가치는 아직 출제가 안 됐습니다만 이런 질문들도 물어볼 수 있을 거라고 특강 자료 때 한번 언급을 했어요. 기준 가치란 평가해야 되는 기준이 되는 가치다. 출제가 된. 나머지는 다 기출된 내용은 똑같고요. 이게 수익 분석법이 아니죠. 지문상에 잘 모르더라도 장래에 산출할 것으로 되는 순수익이나 미래현금을 환원이라는 답을 준 거예요. 환원 할인해서 물건의 가격권을 수익 환원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 평가론 지문만 기본을 봤다면 충분히 이런 답은 찾아낼 만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38번 직접 환원법 그대로 물어볼 거랑 똑같이 나왔습니다. 계산 과정이 뭐 그렇게 아주 복잡한 사항은 아니었고요. 수익가액은 상업용 부동산의 장래 순영업 소득을 환원 이율로 환원해서
그 가액을 구하는 방법, 이게 직접 하는 법이라고 표현했던 거죠. 그러니까 가유순 더하기 빼기 하는 과정이었으니까 환원율은 10%를 줘버린 겁니다. 0.1을 준 거, 나머지는 투자로 것 같은 거니까 가능 총소득이 7천만 원, 공실대손이 5%니까 0.05가 되네요. 그럼 350이 됐으니까 6,650이 됐죠. 영업 경비 항목이 유효의 40%, 유효의 40% 곱하기 0.4를 한 겁니다. 이 금액이 이제 계산기를 제가 놓쳐놔 버렸는데 빼게 되면 순영업 소득이 3억 9천 3억 정답 4번 됐죠. 3억 9,900만 원입니다. 계산한 게 제가 메모가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 눌러보시면 될 것 같아요. 6,650 곱하기 0.4 해볼까요? 4, 5, 20, 6, 4, 24, 6, 24, 2,660이네요. 그러니까 2,660이 됐으니까 맞나요? 3,990만 원 나누기 이게 3,990만 원 나누기 0.1을 한 거니까 3억 9,900이 됐던 겁니다. 이렇게 물어볼 거라고 했던 문제가 나왔던 거고요. 39번도 이 지문만 답을 뒤에다 배출했을 뿐이고요. 답은 편하게 줬습니다. 이제 기본기는 물어봤고 표준주택 가격을 조사할 때는 부동산원에 조사 의뢰한다. 나머지는 대부분 여러분이 했던 내용이고 개별주택 가격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해야 되죠. 공동국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의가 있는 자는 결정 공시를 30일은 맞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만 해당하는 사항이죠.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할 사항이었습니다. 주택 가격만 물어보니까 그대로 물어봤어요. 토지 가격이 올해 타겟은 주택 가격이다. 그 내용들을 다 점검을 했던 사항이 된 겁니다. 40번 공시지가기준법 기출된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여유 가지면 해결이 될 수 있던 문제였어요. 논리는 복잡하지 않았던 거니까. 그래서 비교 표준지가 얼마입니까? 공시지가가 1,000만 원 되죠. 1,000만 원 곱하기 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 거기다가 지가 변동률 5% 상승이니까 1.05 한 것이고요. 지역료는 필요 없고 개별로인 대상 토지는 비교 표준지에 비해서 10% 우세니까 100분의 110, 1.1이 됐죠. 그리고 환경 조건은 20%를 쓰니까 100분의 80 돼서 곱하기 0.8. 하나 더 있어요. 그 밖의 요인 보정치가 1.5니까 곱하기 1.5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실제 계산하는 길을 눌러보게 되면 정답이 딱 떨어지면 1,386만 원이 됐던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40문제를 우리가 모두 좀 점검을 해봤는데요. 이게 시험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30회, 31회에 비하면 올해 시험은 약간 개로는 평이했습니다. 평이했는데 그마저도 제 생각이고요. 수험생마다 전부 다 느끼는 정도가 달라요. 그래서 쉽게 좀 풀었을 분도 있을 생각이 됩니다만 시험장이나 특수한 상황, 긴장도 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민법하고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 의외로 또 점수가 안 나오면 됐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그 기본기만 충분히 했으면 60점, 10점 받는 데는 크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실력 발휘를 못해서 조금 속상하셔도 있을 것 같은데 안 되신 분들은 좀 위로의 말씀드리고요. 이제 1차 이제 시험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 1년 동안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은 이제 내년에 혹시 다시 시험을 준비를 해야 될 분들이라 이신다면 아예 처음부터 기본기를 잘 닦고 가실 필요가 있다. 숙지하고 암기로 해결을 안 되는 문제가 많아요. 그런 문제들이야 나온다고 하더라도 9월, 10월에 집중적으로 몰아숙지 암기를 하시면 되는 거고 올해 문제 내용을 보면 기본 개념, 기본 산수 이런 것을 할 수 있느냐. 특히나 투자론 파트의 화폐 시간 가치 쪽 파트는 그런 개념 자체를 몰라버리면 한 4-5년 날아가 버리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을 하실 때 혹여 다시 해야 할 분들이 생긴다면 기본기를 잘 닦고 가시는 게 좋은 점수를 받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립니다. 1년 동안 공부하시느라 시험 보시는 많이 고생하셨고요. 일일이 제가 악수로 다 해드리셨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렇지 못해서 참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연말에는 좀 편안한 마음으로 잘 보내시고 합격 점수 받으신 분들은 축하의 말씀 드리고요.
점수가 좀 부족하신 분들은 심심한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다시 또 일어서면 되는 것이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요. 용기를 갖고 또 우리가 연말을 잘 보내고 새해를 또 맞이해야 될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너무 감사했고요. 어쨌든 간에 저는 이 해커스 강사로서 찾아오시는 수험생 한 분 한 분 소중히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합격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때로는 좀 불편한 마음 말씀도 하시고 하셨는데 제가 100% 만족은 다 못하는 강사입니다.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넓은 마음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고 스스로 좀 마음도 위로하시고 스담도 하셔가지고요. 편안하게 좀 쉬었으면 바람입니다. 이렇게 마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